앞서 그 권혜남 대표님께서는 하나의 어떤 제품을 기획해서 그걸 이제 성공하는 단계까지의 그런 이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은 탑pit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아서 비교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저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해산들 연구소장을 맡고 있지만 이노바이트 회사를 10년 넘게 경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회사는 하드웨어 오리엔트되어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애로사항을 겪었던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은 이렇게 스타트업 컴퍼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서로의 그런 어떤 파트너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측면에서 성공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발표 준비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아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통신기술 부분에서는 또 어떤 그 개개인의 백그라운드에 따라가지고 이게 좀 뎁스가 서로 다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옆에 있는 마우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그 사물관 통신이라는 M2M, 과거부터 있던 기술이었고, 여기에 이제 결국은 범위를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를 좀 확장을 하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수집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그것을 저는 IoT라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좋은 어떤 이렇게 도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정보의 생산 주체가 누구냐, 또 소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M2M 사물간 통신이 여기 있다면 P2M 또는 M2P 또는 이제 P2P를 해가지고 정보 주체로 해서 이제 이러한 그 IoT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시스코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 사물 데이터에 이제 프로세스까지 넣어가지고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이라는 개념을 또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이게 IoT 하냐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하고 관계가 되고요. 2013년도를 기해가지고 스마트폰은 이제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 IoT 쪽은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국내 시장이 2.3조인데 10년 후 2022년도에는 한 23조로 한 10배 증가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2013년 기준으로 한 208조 정도 되는데 10년 후 2022년도에는 1225조 원의 그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IoT 쪽에 이제 사업 분야를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IoT는 또 이제 그 혼합 생태계라는 그런 특징을 갖는데요. 기존에 이제 뭐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뭐 그다음에 통신이면 통신, 뭐 플랫폼이면 플랫폼, 서비스면 서비스가 각각의 경쟁이 있다고 한다면, 사물 인터넷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모델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디바이스 쪽에 대한 이런 센서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펙이 결정이 되고 또 제품이 다르게 연관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네트워크, 통신 기술, 즉 디바이스가 결정이 되면은 또 이 통신 기술을 이제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이 통신 기술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들어보지 않은 그런 기술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적절한 그 통신 기술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로컬이나 아니면 클로우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서브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많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그 통계치를 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픈 플랫폼 개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웬만한 통신사들은 다 각각의 그 IoT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모델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뭐 스마트 홈부터 뭐 스마트 헬스케어부터 해서 뭐 스마트 시티, 뭐 다양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해서 통합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동향을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CES에서는 이제 IoT를 하드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oT 기술들이 이제 시장 진입을 위한 이제 그런 제품군들 보면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보면 뭐 드론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그런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고, 올해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대중화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나 스마트홈,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이나 증강 형식하고
뭐 이런 그 드론이나 웨어러블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대중한테 더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기업들, 사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뭐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까지도 상당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지금 이제 저희 그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쪽에 대해 보면 제가 이제 약간 특징들을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디바이스 쪽에 과거에 이제 뭐 PC나 컴퓨터 같이 이게 단일 그러한 이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것처럼 이제 융합이 되어 있죠. 즉 이제 오디오나 또는 뭐 이렇게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거나 뭐 게임기까지 뭐 사진 뭐 이렇게 다 융합된 형태고, 이제 3세대 디바이스에서는 여기 센서가 이제 가미가 되고 또 통신 기술, 무선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게 가미가 돼서 더 이제 그 스마트한 어떤 정보 수집과 또 이 정보 수집한 거를 또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쪽에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 형태로 이제 3세대 디바이스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드웨어 쪽에 보면은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전송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벼운 그런 이제 그 OS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다양한 그런 OS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이렇게 저가로 아까도 보면은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하셔가지고 개발을 초기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하드웨어도 오픈 개방형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버든이 있는 경우는 이제 라즈베리파이나 뭐 이렇게 기타 뭐 비글보드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있고, 단순히 이제 그 제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두이노 이런 걸 선택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빨리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센서도 아까도 보면은 이제 필요한 센서에 대해서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개선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서비스 모델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센서 디바이스 업체하고 코업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센서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센서가 단순히 외부 환경에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를 뭐 사실은 분석도 하고 통계도 하고 처리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주는 그런 센서들도 개발이 많이 돼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까도 보면은 그 생태계 자체가 디바이스가 있고 디바이스가 수집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결국은 이 플랫폼 쪽에 데이터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주는 그 통신 기술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선 IoT 쪽에서는 첫 번째 대부분이 이제 웨어러블이고 이제 모바일이다 보니까 파워 소모가 가장 핵심이 되고, 그래서 IoT 통신 기술들은 첫 번째가 이 배터리 소모, 파워 소모를 적게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결국은 이 파워를 낮춘다라는 거는 사실 통신학적으로 보면은 딱 두 가지 팩터예요. 뭐냐면 파워 레벨, 그 전송 파워 레벨을 낮추거나 또는 데이터 레이스를 낮춰가지고 그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이 통신 기술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현재 보면은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와이파이, 또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 로 에너지, 그리고 뭐 직비, 지웨이브 이런 게 대표적인 IoT 통신 기술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뭐 자세히 이렇게 좀 슬라이드가 많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필요하신 부분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그 통신 RF 밴드나 또는 이렇게 뭐 모듈레이션 메소드 뭐 이렇게 특징 같은 거, 데이터 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언급을 여기 해놨는데요. 참조하시면 될 거고, 대부분이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 통신 기술들은 이렇게 로우 데이터 레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저전력 그 송출 파워도 낮춰가지고 근거리 통신들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로라라는 기술을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는 또 저전력이면서도 데이터에서 낮춰가지고 롱레인지까지 가는 그런 또 통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이렇게 통신 기술로 보면 이제 대부분이 요 영역이죠.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는 근거리고 데이터에서 이렇게 낳는 G웨이브, 뭐 BLE, 뭐 직비, 그다음에 혹시 여기 특이 쪽에 관계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제 CSS라고 첩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 기술 자체가 사실은 국내 업체가 오소트라는 국내 업체가 IEEE라는 그 이렇게 표준을 올리고 또 ISO 표준을 올린 그런 기술이거든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술인데 그거를 올리신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옛날 LG에 있었을 때 그 CDM 모뎀 같이 만들었던 분이고 그래서 연관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근거리의 이제 보석은 이제 뭐 하이스피드 와이파이 기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에서 낮지만 롱레인지 커버를 갖는 이제 시그폭스나 로라 쪽 이런 기술 통신 기술이 있고 또 이제 NB-IoT 또는 이제 뭐 내로밴드 LT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GPP라는 어떤 그 표준화 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그 롱레인지의 그 데이터 레이스 낮은 그러한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으로 나와 있고 뭐 사실은 SKT는 로라를 밀고 있고 또 KT는 지금 LTE-M이라고 머신 타입 LTE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밀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리고 있고 또 이제 LTE는 뭐 잘 아시죠? 지금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롱레인지를 커버하면서 이제 하이 데이터 레이스 제공하는 그런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제 와이파이 부분이죠. 이거는 이미 너무나 많이 이제 이 보급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칩셋과 많은 모듈 업체들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적은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AP 같은 거 사면은 거기 이제 이게 표준이 802.11B, A, G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이제 차이점을 제가 약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이제 802.11B인데 이게 2.4기가 대역에 이제 12Mbps까지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주는 그런 통신 기술이고 이제 가로 열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기본적인 실제 데이터 레이스는 한 6, 7메가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참조를 적은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80.1A가 나왔죠. A는 이제 그 OFDM이라는 모듈레이션 메소드를 써서 5기가 대역에서 이제 53메가까지 데이터 레이스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표준으로 내서 제품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건 사실 B하고 G를 많이 쓰이죠. 2.4기가 대역에서의 이제 그 OFDM으로 데이터를 높인 거 이게 우리가 보면 80.11G이고 80.11N은 여기 이제 통신 기술이 이제 뭐 마이모 해가지고 안테나를 여러 개 써가지고 그 데이터 송신율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마이모 기술이 들어가고 또 데이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채널 본딩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이렇게 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보내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레이스 높이는 그런 이제 300mbps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802.11n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4년도에 이제 A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가비트 와이파이 해서 여기에는 이제 그 1기가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우 높은 그런 스루풋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표준으로 제정된 이제 기술입니다. 이런 거는 참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와이파이 쪽에 하나 이제 그 단점은 사실은 제가 여기 사실 아까 적었었는데 이 IoT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류 소모가 상당히 많고 또 이 노드 수가 하나의 AP에 연결될 수 있는 노드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이 IoT 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IoT 하면서 제일 이제 이슈되고 있는 게 블루투스 로 에너지 BL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BLE는 사실 블루투스라는 이 기술 자체가 2000년도에 1999년 12월에 이제 처음 이제 무선 표준 기술이 이제 공표가 됐는데 이때 이제 보면 이제 근거리에서 저전력 통신 기술로서 이게 표준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루투스 이쪽 그 표준화 그룹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맞춰가지고 계속 기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표준을 계속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BLE 4.0이 나오기 이전까지, 즉 2000년도, 그러니까 2010년이죠. 이때 이전 BT 4.0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표준 기술을 하이 데이터 레이 쪽에 대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BT EDR, 뭐 Enhanced Data Rate라든지 또 이제 뭐 하이 스피드 BT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로 이렇게 BT 4.0이 나올 때까지는 3.0까지는 고속의 데이터 레이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이어폰 같은 거는 바로 이런 이제 블루투스 기술을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IoT 해가지고 이제 비콘이라고 해가지고 파워 소모를 이제 극도로 낮춘 것. 그건 이제 2010년도에 나온 이제 블루투스 4.0 기술, BLE 기술, 표준 기술에서 이제 그게 이제 보완이 돼서 기술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같은 블루투스라도 블루투스 로 에너지라든지 또 이런 모든 거에 따라 가지고 이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부분이 다 틀려요. 모뎀이나 모뎀 기술이나 이런 게 다 틀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BLE 자체에 대한 어떤 특징, 표준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BLE 기술을 보다 보면은 이 파워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요 지금 파워 레벨 따라 가지고 즉 뭐 100mW까지 쏘는 걸 클래스 1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로 dBm 즉 1mW 이하로 쏘는 것들은 이제 클래스 3가 되고 클래스 2는 이렇게 해서 이런 파워 클래스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콘 얘기하는 거 대부분 이제 클래스 3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BLE 쪽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상 또 어떤 뎁스는 뭐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더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존의 원래 그 클래식 브루투스 클래식 버전은 채널이 이제 똑같은 2.4GHz에서 이제 그 80메가 밴드위스에서 1메가씩 채널라이징 해가지고 80개 RF 채널이 있는데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채널 스페이싱을 2메가씩 가져가면서 40개 채널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 2.4GHz 여기 ISM 밴드이기 때문에 이제 와이파이 또 이제 2.4GHz를 써가지고 이렇게 코엑시스가 생기면서 채널을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 즉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채널하고 뭐 그게 이제 애드버타이징 채널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37, 38, 39번이 BT에서 이제 우리가 비콘 할 때 쏘는 그 신호들 그런 신호들이 이 채널을 이용하게 되고 이 채널들은 이렇게 와이파이 채널하고 이렇게 비껴나게끔 이렇게 RF 채널을 구성을 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이트 최대 1Mbps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펌웨어 다운, 그 리모트 펌웨어 다운로드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 커넥션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요 나머지 채널들을 그 프리퀀시 호핑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용어로 이제 페리페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AP 뭐 스캐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센트럴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쪽 그 비콘 페리페럴에서는 이 신호를 사실은 아까 얘기한 37, 38, 39 채널에 대한 신호를 여기 다 쏘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쏘고 하는데 이제 이쪽 그 스캐너 쪽, 센트럴 쪽에서 채널 37번 스캔하고 38번 스캔하고 39번 스캔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가 이제 세 개의 그 애드버타이징 채널 쪽에 쏘고 있고 그거를 수신을 해서 뭐 필요한 경우 또 스캔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통해서 그 브로드캐스팅 채널 하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약간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량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낼 때 즉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리모트 다운로드할 때 BLE로 할 때 쓰는 기술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커넥션 리퀘스트를 센트럴 쪽에서 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커넥션 모드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그 마스트 쪽에서 계속 그 호핑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면서 그 프리퀀시 호핑하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그 사실은 이 BLE 기술이 확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아이폰 아이비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아이비콘에서 이제 뭐 사실은 표준적으로 이제 UUID라는 거 즉 비콘이 많은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해가지고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UUID를 정의를 해줘가지고 서비스별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 신호에 대해서 이제 수집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비콘에서는 UUID는 표준 기술이고 여기 메이저 좀 마이너라는 그런 주소 체계를 가져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이제 뭐 전 세계적인 리테일 스토어에 대한 UID가 이거면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코드를 뭐 1, 2, 3으로 이렇게 디파인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지역별로 뭐 샌프란시스코는 파리냐 런던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마이너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구분자를 둬가지고 이게 뭐 옷이냐 웨어하우스냐 뭐 아니면 뭐 그 자동차 쪽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 모델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 패켓 구조에서 쉽게 알아봐서 이렇게 필터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LE에 대한 건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G웨이브 쪽은 뭐 이제 그 홈 오토메이션 쪽을 하시는 분은 이제 G웨이브 표준을 이제 많이 다루셨을 거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서로 이 G웨이브 표준만 맞추면은 모든 그러니까 제품의 모든 상호 이렇게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레이스는 이제 뭐 9600비트 그 다음에 이제 40kb, 100kb 이 정도의 그 데이터레이스를 갖게 되고
이제 근거리 30m 정도의 그 커버 레인지하고, 상대적으로 G웨이브는 그 대신 이렇게 좀 파워 소모가 다른 통신 기술에 비해서 많은 그런 이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이제 ZB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렇게 사물관 통신 M2M에서 많이 쓰던 그런 이제 기술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속 데이터 레이트로 해서 최대 250kbps를 갖고, 사실은 여기에서의 이제 사실은 BLE도 마찬가지고 ZB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듀티 사이클을 적게 만든 겁니다. 로우 듀티 사이클. 이게 뭐냐면 자기가 보내는 신호는 잠깐 보내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쉬는 거죠. 슬립 모드로 가고 또 보내고, 요런 스킴으로 사실은 로우 파워를 가져가는 게 ZB도 그렇고, 뭐 아까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로라 기술도 사실은 이제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은 그 프로토콜적으로 로우 듀티 사이클을 이렇게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최대 이제 100m까지의 그런 전송 거리를 가지면서 무선 메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전력, 당연히 로우파워 개념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상호 호환성 때문에 뭐 쉽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측이 기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그리고 이제 현재 IoT 쪽에서는 그 어떤 특정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UWB하고 이제 CSS라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UWB는 이제 그 주파수대가 상당히 높죠. 3.5에서 6.5기가인데 우리나라는 3.6기가대를 이제 허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CSS는 똑같이 이제 ISM 밴드 2.4기가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 레인지가 보면은 UWB는 이렇게 100m인데 CSS는 한 6km까지의 그런 반경을 가지게 되고, 다만 이제 이 애큐러시 부분이 UWB는 애큐러시가 이제 10c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레벨에서의 이제 보증하는 그 애큐러시가 10cm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60cm,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미터 단위로 1m 이렇게까지도 이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SS는 이제 애큐러시 부분에서는 UW보다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그 애큐러시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웃도어에서는 1m, 인도어에서는 이제 뭐 멀티패스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2m 정도의 이제 그런 거고, 뭐 레인징 메소드는 뭐 투웨이 레인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스킴들이 있고, 데이터 레이트 자체도 이제 보면 다들 이렇게 그 110kbps 정도, 그다음에 CSS는 뭐 최대 1메가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기존의 측이가 이 CSS는 측이 전용 기술이고, 기존의 이제 직비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 RSSR, 그러니까 수신 신호의 그 이 크기로 인해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하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비 또는 뭐 블루투스 로에너지 BLE도 그렇고 뭐 이렇게 측의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에러가 너무 심해가지고 RSSI 기술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 직비, BLE가 기본적으로 RSSI 기반으로 측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쪽은 또 물리적인 특성상 셀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AP와 태그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오차가 물리적으로 더 생길 수밖에 없는 특성이 갖고, CSS나 아까 UWB 같은 경우는 전파 딜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도 그 에러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마찬가지로 멀티패스에 상당히 강하고, 또 안테나 방향에 따라서 RSSI 같은 경우는 라인 오브 사이트냐 아니면 이제 난 라인 오브 사이트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상당히 센서티비티가 상당히 틀려지기 때문에 RSSI 기반의 측의는 사실은 측의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측의를 하시려면 이제 그 타임 딜레이 기반의 CSS나 UWB 기술을 가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CSS 기술의 특징인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CSS 기술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오소트론, 나노트론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나노트론 독일 회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표준에 올라간 기술은 오소트론 우리 국내 업체에 올라가 있고, 지금 이렇게 칩셋도 오소트론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도 보면은 제가 이따 알고리즘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레인징 타임이 1ms, 즉 하나의 패킷만 주고받으면 거리가 나오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 기술 알고리즘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금세 되실 텐데,
그 기술을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이 데카웨이브는 UWB 그 솔벤더예요. 칩셋 솔 그 제공해주는 솔벤더인데 데카웨이브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사실 칩셋을 개발하면은 훨씬 파워풀하거든요. 그 기술적으로 주파수 때부터 제가 높고 밴드 위스도 높기 때문에 애큐러시도 가져가면서 레인지 타임을 이제 사실 치기할 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레인징 타임. 이게 레인징 그러니까 그 거리 치기에 대한 거를 계산하는 그 시간이 짧은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이렇게 특허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분석 다 했을 텐데 적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좀 제가 비교 슬라이드를 올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그 치기 기술을 이렇게 좀 보면은 UWB, CSS, 그 다음에 이제 RSSI 개념으로 하는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지피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게 이 애큐러시 보면은 이제 여기는 뭐 10cm다. 예를 들어서 10cm는 안 나오는데 지금 10cm라고 보면은 CSS 1m면 얘는 10m 이상의 사실은 실제 이런 오차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버 레인지도 UWB는 좀 10m 이 정도, 몇 미터 단위, 한 20m, 뭐 최대 100m 정도 되는 거고, CSS는 1km까지도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러한 치기 기술입니다. CSS가 첩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그러한 기술인데, 그 혹시 이렇게 통신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나요?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게 첩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수학적으로도 보면은 이게 주파수인데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어떠한 그 뭐 업칩, 다운칩 해가지고 그 특정 구간 동안에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하이로라는 데이터를 표현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데이터에 이제 뭐 보통 통신에서 콜리레이션 특성을 많이 보는데 이게 뭐 인터페런스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 뭐 이런 거 볼 때 보통 쓰는 통신 전공 용어인데, 콜리레이션 특성이 이게 상당히 좋잖아요. 이게 빼죽하게 이렇게 많이 나올수록 이렇게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특성을 알고, 사실은 이제 그 이 오소트론이라는 회사의 이제 이경국 대표인데, 그분이 이게 레이더에서 쓰던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치기 쪽에 전용해가지고 이분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RT2F라고 이게 라운드 트립 타임 오브 플라이트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과연 거리를 레인징하는지를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두 개 A, B라는 이제 디바이스가 있으면 이 A를 뭐 AP를 보고 얘를 태그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특정 그 패턴의 데이터를 패킷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태그에서 이 받았을 때 요만큼의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이 타임 딜레이, 요만큼의 타임 딜레이에다가 결국은 이제 전파, 그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 곱하면 D 거리가 나오죠. 이게 그 수학적인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어떤 특정 패켓에 대한 패턴을 우리는 이미 알고, 그 패턴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얘가 이렇게 보내서 TUF라는 시간만큼의 딜레이를 갖고 이 태그 쪽에서 그 똑같은 그 패턴의 데이터를 다시 약간의 프로세싱 딜레이 타임을 갖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보내서 얘가 다시 받게 되죠. 그래서 보내고 다시 태그가 보내온 거 다시 받으면 얘는 물리적으로 요 패키지 끝나는 시간에서부터 다시 이 B라는 디바이스가 보낸 이 패킷을 받는 이 시간까지의 요 NRT라는 이 시간을 얘가 계산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NRT에다가 사실은 요 패킷, 요 길이값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그 다음에 프로세싱 딜레이 타임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요거를 빼서 나누기 1을 하면 요 TF 나오죠. 이게 빼면 두 가지의 요 TF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떤 치기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 이 부분을 뭐 데카웨이브나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치기 회사에서는 패킷에다 데이터를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소트론에서는 이분 이제 반도체 쪽을 했었고 저도 LG 반도체 출신인데, 이 10레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이렇게 패킷을 지내고 보내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파워풀한 그러한 이제 그 특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러한 기본이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특허입니다. 이게 마스터 슬레이브 이제 RT2F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파워풀한 이제 치기 쪽에서 엄청난 파워풀한 내용이 되는데,
이 마스터 AP에서 이 태그하고 이제 결국은 치기를 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 혹시 아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은 삼각 측정 방법이 가장 치기의 기본인 거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3개의 AP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디스턴스가 나오고 그다음 교차점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잡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마스터 AP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AP들이 최소한 3개 또는 이제 애큐러시나 뭐 많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뭐 더 이제 추가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럴 때마다 기존의 그런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은 매 순간 이 AP들이 태그들하고 다 통신을 해가지고 그 거리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최소한 6번의 패킷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현재 그 마스 슬레이브 그 RTTF라는 요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미 사실은 이제 모든 그 AP들은 이미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 마스터 AP, 그 다음에 슬레이브 AP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 AP 간에, 즉 AP 간의 타임 딜레이 값은 이미 계산이 돼가지고 서버가 갖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값들, 그리고 주어진, 그러니까 기본 팩터들에 대한 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찾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마스터 AP에서 이 태그하고 통신을 하면은, 지금 여기 지금 그 슬라이드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 통신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얘가 이 태그가 마스터 AP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그 패킷 구조로 해서 타임을 이 계산 T0라는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슬레이브 AP들도 마스터 AP하고 태그가 통신하는 거를 듣습니다. 신호가 전달이 되고 듣기 때문에 보면은 얘가 이 마스터 AP에서 이쪽에 슬레이브 AP하고의 요 TMS, 이미 우리는 이 시간을 알죠. 이미 이 위치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만큼의 딜레이를 갖고 도착하는 걸 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신호 쏜 거를 얘가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얘는 타임을 계산해가지고 태그, 자기한테 보낸 건 아니지만 이 태그가 좀 마스터 AP한테 보낸 패킷이지만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 시간을 얘가 슬레이브 AP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주어진 게 보면은 이 타임 딜레이, 프로세스 타임 딜레이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T0 값은 얘가 계산해가지고 서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값을 알고 있고,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요거 값, 즉 마스터 AP 패킷의 타임 딜레이 값,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태그가 응답을 준 요 패킷, 요 끝나는 요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요 시간을 수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요 시간 플러스 T1 하고 이 T패킷 하면 이렇게 전체 시간이 되니까, 이 T1 타임은 이 T패킷 요거하고 요 시간을 더해서 요거 빼면은 요 시간이 나오니까 요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T1 타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AP 수가 뭐 몇 개 같은 상관없이 한번 마스터 AP하고 태그하고 이렇게 통신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슬레이브 AP들이 거리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수신하는 마스터 AP 신호와 그 다음에 응답하는 태그 신호를 이렇게 측정해서 한 번에 이 거리가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허인데, 이게 엄청난 그 파워풀한 그런 실제 치기에서는 이 자체는 이 AP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안 맞춰도 또 숫자가 몇 개든 상관없이 투패킷으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사실은 아까 이제 현재 치기 쪽으로는 UWB 데카웨이브 글로벌 컴퍼니가 이렇게 많은 그런 칩셋을 제공해주고 있고 솔루션을 제공해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UWB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뭐 싱글 태그든 상관이 없는데 태그가 수가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TDOA라는 메소드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 이제 AP가 여러 개가 있고 태그 수가 많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인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결국 파워 소모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AP 간 싱크도 만들 필요가 없이 한 번에 그 패킷으로 모든 이 AP들이 그 하나의 태그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서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치기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그 IoT 쪽에서 치기에 대한 기술을 제가 이렇게 UW하고 CSS 이렇게 두 가지 핵심적인 것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근거리 기술들은 넓은 역을 커버할 때는 AP를 여러 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프라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 LPWN이라고 이제 그 로우 파워 이제 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요 이제
저전력 강형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이제 로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프랑스 쪽 시그폭스라는 기술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SKT가 로라 기술을 채택하면서 우리는 로라에 더 많이 익숙한데, 이제 시그폭스라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이 제가 보기에는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술은 이제 저전력으로 데이터 레이스를 낮춰가지고, 여기도 똑같은 이제 스프레딩 방식을 이제 쓰고 있는데, 롱레인지를 커버하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로라는 이제 900메가대역을 지금 920메가대역을 쓰고 있고, 이거는 현재 G웨이브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밴드위스 200kbps 밴드위스와 동일한 이제 920메가대역의 그 주파 대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이 로라 때문에 커버 레인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100mHz까지 쏠 수 있게끔, 원래 기본적으로는 10mH 이내만 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개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로컬 레귤레이션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100mHz까지 쏠 수 있게끔 그렇게 통신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메가대역의 기술이고, 여기에는 이제 스프레딩 팩터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어떤 심볼 데이터에 대한 스프레딩 그거에 따라서 얘가 이제 크면 클수록,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예로 SF7하고 SF12에 대한 걸 했는데, 이제 이게 2의 5승이 32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SF 스프레딩 팩터가 7인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의 이 첩신호가 1.02ms라면 요거에 32배인 이제 SF32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게 더 이렇게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이렇게 스프레딩이 길면 길수록 데이터 레이스는 줄어들지만 나중에 이렇게 복원할 때 데이터를 더 복원을 낮은 SNR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인지가 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라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IoT 쪽에서는 모든 게 항상 태그와 AP 그리고 서버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를 갖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를 갖고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이제 많은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거죠. 즉 이런 차량 관제 쪽에 당연히 이거를 뭐 근거리 통신 기술을 한다면 AP를 상당히 많이 꼽아야 되는데, 보통 이 로라는 1km에서 10km까지 커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해도 웬만한 지역 다 커버하고, 또 이제 야적장 같은데 자산 관리하거나 또는 저렇게 이제 뭐 어떤 UCT 같은 데에서 환경 정보 수집하는 센서들에 대한 것도 하나의 AP로 뭐 수키로를 커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 솔루션으로 이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입니다. 지금 SKT에서 올해 6월 말로 해가지고 로라를 전국망으로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로라 디바이스가 있으면 신호를 이렇게 수신해서 SKT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얼라이언스에 가입이 되어 있긴 한데 로라의 인프라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즉 퍼블릭 로라 기술이 돼서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뭐 이렇게 AP하고 태그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AP나 이렇게 플랫폼 같은 기술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플랫폼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망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비용을 내고 우리가 디바이스만 만들어서 서비스를 다 토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엔 한 달에 최저가가 640원으로 알고 650원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저가로 해가지고 이제 SKT에서 로라망을 제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로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전신주 관리예요. 그래서 전신주나 통신주 같은 것들이 보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좀 무너지고 이렇게 도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모니터링을 저희가 로라 기술로 하고, 여기에 저희가 한 예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로라 노드 디바이스 노드를 이렇게 하고 AP에서 수료를 해서 뭐 이렇게 정상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것들, 좀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 간단히 발표를 마쳤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도 넘어간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너무 기초적인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요. 이렇게 발표는 제가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